안녕하세요.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저번 주에 장염이 정말 심하게 걸려서 거의 한 4일을 굶으면서 좀비처럼 누워 있었거든요. 뭐 영상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입원을 했어야 됐는데 괜찮겠지 하고 무리하게 회사를 좀 나가다가 더 심해져서 진짜 힘들었어요. 아무튼간 다 회복은 했고요. 제가 장염 걸리기 전부터 오늘 영상 주제인 폐기물 산업에 대해서 이야기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거든요. 오늘에서야 영상을 찍게 됐네요. 저번에 자동차 산업도 그렇고 오늘 폐기물 산업도 그렇고 왜 자꾸 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산업 이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투자하시는 분들 보면 산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 없이 그냥 호재성 기사 뜨면 막 사고, 실적이 한번 잘 나오면 우르르 가서 사고 그런 사람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디테일에서 약간 떨어져도 산업에 대한 방향성과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사람이 투자해서 수익 낼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산업이 이해가 되면 기업 이해하는 것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요. 재무제표 아주 세세한 항목까지 거의 회계사 마냥 잘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산업의 이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폐기물 산업은 산업의 방향성이 비교적 명확하고 그 방향성 그리고 그에 속한 기업들 실질의 변화가 다른 산업군 대비해서 좀 덜 민감하거든요. 매우 간단하기도 하고 재무적으로 단순해서 한번 알아놓으면 오랜 기간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써먹기가 좋습니다. 폭발적인 수익을 단기간에 내기 어려울지는 몰라도 단단한 수익이 가능한 영역이라 이런 산업들을 여러 개 알고 있으면 성공 확률이 올라갈 수 있겠죠. 제가 지금 단단한 수익이 가능하다고 한 것이 그냥 아무 때나 아무 기업 그냥 아무 가격에 막 사고 주구장창 기다리면 오른다 이런 말 하는 게 아닌 것은 다 아시죠? 오늘은 폐기물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이고 그 가운데 왜 폐기물 산업이 유망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기업을 선택할 때는 어떤 점을 잘 봐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회사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볼게요. 폐기물 기업 간 티어, 그러니까 급을 가르는 기준은 어떤 폐기물 처리 시설을 보유했느냐와 어떤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지에 따라 다르거든요. 근데 이런 기본적이고 디테일한 틀은 제가 가입자 게시판에 장문으로 올려놓은 글이 이미 있고요. 찾아보겠다고 마음 먹는다면 리포트 같은 것을 통해서도 쉽게 정보를 접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넘어갈게요. 제가 글로 썼는데도 산업에 대한 것은 많이 누락한 것 같아서 오늘은 산업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자, 먼저 폐기물 산업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몇 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상식적인 것과 법적인 것을 알아야 되는데요. 상식적으로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소각장이든 매립장이든 시설이 부족한 것은 지금 상식입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기사들이 전부 그런 기사들이에요. 물론 국토 전체로 봤을 때는 지을 땅은 있어요. 어디 막 산간 오지에 지을 수도 있겠고 아무도 안 사는 맹지에다가 지을 수도 있겠죠. 가끔 가다가 그런 곳에 폐기물 처리 시설 지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아예 기업 활동에 대한 감 자체가 탑재가 안 된 사람들이죠. 폐기물 처리 시설은 기본적으로 폐기물 발생지에서 아주 멀리 떨어질 수가 없어요. 폐기물은 부피도 있고 무게도 있고 독성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운반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주 멀리 떨어진 폐기물 처리장까지는 못 가요. 독성 폐기물은 가다가 사고 나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요. 무게가 많이 나가면 멀리 가기도 힘듭니다. 아주 반복적으로 폐기물 운반을 해야 하는데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운반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결국 폐기물 처리 가격은 더 폭등할 거예요. 전부 가격에 전가가 됩니다. 왜 전가가 되는지는 좀만 뒤에 이야기를 할게요. 그래서 일단 발생지랑 엄청나게 멀리 떨어져서 짓지는 못하는데 문제는 발생지 근방에 폐기물 처리 시설 짓기가 너무 빡세다는 데 있어요. 폐기물 발생지라는 것이 아무래도 대규모 공단, 인구 밀집 시설 같은 거랑 근접해 있는데 아무래도 내 집, 우리 동네, 내가 사는 도시 안에 대규모 폐기물 처리장이 들어가는 것을 누구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폐기물 처리장 자체가 온갖 법의 규제를 겹겹이 받고 있어서 허가 자체도 쉽지 않고요. 그래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그냥 막 지을 수가 없어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지역 독점 혹은 지역 과점 성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도 유지를 할 거예요. 그리고 모두 수요랑 공급 곡선 아시죠? 공급이 일정하거나 줄어들고 있는데 수요가 늘고 있다면 답은 무조건 뻔하죠. 더군다나 폐기물 처리량, 그러니까 공급은 엄청나게 비탄력적이에요. 수요가 많다고 공급을 마구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수요 자체도 가격이 비싸다고 폐기물 처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탄력적이지 못해요. 그렇게 되면 수요 공급 곡선이 지금 보여드리는 그림처럼 둘 다 서 있는 형태가 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공급은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수요는 계속 증가하면
시장의 균형점은 A점에서 B점으로 갑니다. 즉 P가 폭등하는 것이죠. 지금 제가 P가 폭등한다고 했는데 결국 이 사각형의 면적 P 곱하기 Q가 기업의 매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P가 이렇게 폭등을 하게 되면 매출이 늘어나고 이익이 폭증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폐기물 처리하는 애들이 나쁜 애들이라서가 아니고 그냥 경제의 원리예요. 폐기물 처리장은 거의 10년 넘게 처리 용량이 늘어나지 못했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매립 용량이 소진되고 쓰레기는 늘어나고 하면서 이 시장은 아주 자연스럽게 공급자 시장으로 바뀌었고 그 결과 무섭게 P가 오르는 시장이 되어버렸어요. PQC에서 Q가 중립이라도 P가 폭등하고 이 사업은 원래 C라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당연히 수익성이 폭증하는 구조가 되거든요. 제가 앞에서 비용이 가격에 전부 전가된다고 이야기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절대적인 공급자 시장. 여기까지 굉장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단순한 과정이에요. 그런데 최근에 이런 과정을 더더욱 강화할 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5월 27일자로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이 시행됐거든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것이 그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인데요. 더 자세한 것은 환경부 가시면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요. 핵심만 말씀드리면 폐기물 배출자 의무를 강화하고 폐기물 처리자의 결격 사유를 강화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만 들으면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갈 수도 있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는 폐기물 배출자는 돈 주고 폐기물 넘기면 그 뒤에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든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어요. 막 허가도 안 된 업체에 불법으로 처리를 넘긴 게 아니라면요. 그래서 폐기물 처리 업체가 처리 용량을 초과해서 무리하게 처리하다가, 즉 부적정하게 처리하다가 사고가 나거나 유출이 되거나 해도 배출자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었는데 이번 개정으로 배출자의 의무가 강화되었어요. 불법 폐기물 처리 책임자 범위가 부적정 처리 폐기물 배출자까지 확대됐거든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폐기물 처리장도 정해진 유효기간마다 적합성 검증을 받고 장부 기록을 시스템에 입력을 해야 하는 것 같이 관리가 빡빡해졌습니다. 이걸 요약하면 폐기물 배출자는 더 믿을만하고 시스템이 갖춰진 처리자를 찾아야 하게 됐고요. 처리업체는 시스템을 갖추고 정부의 요구와 배출자의 요구를 충족할 만큼 안전하게 처리를 할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말이 됩니다. 즉 기존의 대형 폐기물 업체 과점 시스템이 더 공고히 될 것이라는 점이에요. 그럼 폐기물 처리 산업의 미래는 당연히 굉장히 밝겠죠. 단순하지만 명확한 흐름이에요. 그리고 공급 자체가 막혔기 때문에 유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급 자체가 막혔다는 것에서 폐기물 처리 회사, 특히 매립장을 가진 회사가 매립 여유 용량을 다 매립하면 끝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시는 분도 계세요. 반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 회사가 매립을 위해 보유한 땅이 없고 대관 업무도 익숙하지 않은 업체라면 그게 그냥 끝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매립지라는 것을 조성할 때 큰 땅을 사고 구획을 나누거든요. 그리고 그 구획에 맞춰서 허가를 받고 땅을 파고 매립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끝이 아니고 매립이 끝난 땅도 다시 추가로 조성해서 추가 매립을 하고 그 다음에 옆에 남겨놓은 다음 구획 땅으로 넘어가서 허가를 또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어차피 매립장 바로 옆 10m 떨어진 곳에 아파트 지을 것도 아니고 매립장 조성도 굉장히 절박하기 때문에 대부분 큰 문제가 없으면 추가 조성 허가가 나오는 편이고요. 최근 일을 본다면 코엔텍 409가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그리고 이런 추가적인 땅이 없다고 해도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땅 매입 능력과 대관 능력, 허가 능력 여부에 따라서 추가 조성이 가능하기도 해요. 이런 면에서는 대규모 디벨로퍼들을 끼고 있는 게 유리하죠. IS동사나 태영이 유리한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물론 태영건설 자회사인 TSK 코퍼레이션은 자체적으로도 능력이 굉장히 좋고요. 그래서 공급 자체가 막혔다는 말은 시장이 원하는 만큼 처리량을 뽑아낼 수 없다는 뜻으로 읽으셔야 하고요. 여기에 더해서 매립 잔여량하고 추가 매립지 조성 능력 같은 거를 쭉 살펴보셔야 됩니다. 소각장만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이런 이슈에서 비교적 자유롭죠. 대신에 소각은 매립만큼 가격 상승이 불같지는 않아요. 이런 이유 때문에 저는 매립 용량이 다 차면 폐기물 처리 회사는 끝이다 라는 주장에 대해서 약간 케이스마다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을 선택할 때 제가 방금 이야기한 잔여 매립량, 추가 매립지 조성 능력뿐만 아니고 한 3가지 정도를 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데요. 그건 어떤 폐기물을 처리하는지와 배후 수요가 견고한지, 부산물을 팔아먹을 수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가입자 게시글에 써놓은 내용인데 처리하기 어려운 폐기물일수록 당연히 가격이 비싸고요. 이걸 지정 폐기물이라고 하죠. 그리고 배후에 대도시나 대규모 산업단지가 있으면 폐기물 처리 수요가 더 절박할 겁니다. 추가로 폐기물 처리하고 나온 열이라든지 잔여물을 스팀이나 고형 연료 같은 부산물로 팔게 되면 추가 수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 이런 시설을 보유한 업체가 더 유리하겠죠.
여기까지만 보면 폐기물 업체의 미래는 되게 프라미싱 할 것 같잖아요. 맞습니다. 폐기물 업체의 미래는 엄청나게 밝아요. 근데 투자자의 미래는 이런 폐기물 업체를 얼마 주고 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 주고 사느냐는 지금 이 업체의 수익성이 어떠냐 하는 상태랑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요즘 시장 분위기가 더더욱 당장 1분기, 2분기 앞의 일이 아니면 평가를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에 막 2년, 3년 미래를 보고 미실현 이익을 땡겨서 자의적으로 밸류에이션 하는 것은 별로 좋지 않습니다. 폐기물 섹터가 2차 전지나 바이오, 반도체 같이 대규모 자금을 받아줄 수 있는 모두의 관심 분야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산업은 비싸게 사면 안 돼요. 구체적인 종목에 대한 의견은 좀 민감한 부분이라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19년도 초에 제가 코인텍 이야기를 영상으로 한참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어떤 분은 거의 막 반년쯤 지나서 코인텍이 한참 오른 뒤에 정수리 여드름 최꼭다고 해서 사서 물린 다음에 제 탓을 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릴 이야기는 이 섹터도 당연히 수익 대비 싸게 사야 되고 미래가 뭐가 증설이 되든 뭐가 되든 간에 너무 이익을 빨리 땡겨서 밸류에이션을 하지 마라 정도일 것 같아요. 제가 업체에 대한 간단한 제 생각은 따로 게시판에 올릴 수 있으면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투자를 하시는 분들 본인 생각이 가장 중요한 것이니까 스스로 밸류에이션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폐기물 업체들 보실 때 가장 많이 하는 오해가 장마에 대한 오해 같아요. 그 장마, 비 많이 오는 장마요. 무슨 태풍이나 장마, 집중호우 오면 폐기물이 늘어난다고 하는데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폐기물 이야기하면서 장마 이야기하는 사람은 폐기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거의 제로에 수렴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생각하기엔 장마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 쪽은 오히려 리스크에 가깝습니다. 2009년 8월에 집중호우를 동반한 태풍으로 광양제철소 동호안 제방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게 인선 ENT 매립장 끝부분이 내려앉으면서 제방에 개설된 도로가 바다 쪽으로 밀려나고 매립지의 침출수가 그 사이로 대량으로 유출되는 사고였어요. 이 사고로 인선 ENT가 매립지 가동을 중단하고 이거를 재가동하는데 10년이 걸렸거든요. 저는 장마나 집중호우, 태풍을 리스크라고 생각하지 무슨 폐기물 테마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건 진짜 어이가 없었는데 어떤 분은 핵 폐기물 문제가 잠깐 나왔을 때도 연관 짓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매립지가 수혜를 볼 거라고 하면서 핵 폐기물 같은 거 말하면 그냥 그 사람이랑은 같이 투자 이야기 자체를 안 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대략적으로 산업의 큰 흐름과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얼추 한 것 같습니다. 산업의 방향성이 있으니까 기회가 있을 때 기업들을 싸게 사면 단단한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다른 산업과 연계시켜서 생각할 수도 있고요. 투자에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그냥 레인메이커는 저 정도 생각을 하는구나 정도로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 찍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드립니다.